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함께 거취가 도마에 올랐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기로 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새 정부 들어서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인데요. 먼저 저희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관련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진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발언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자진 사퇴가 아닌 직접 철회 방식이라는 점이 좀 주목되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명권자의 직접 지명 철회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지명 철회라는 건 대통령의 지명 행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인사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뭐 자진 사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진 사퇴도 대체로 자진 사퇴를 유도해서 그래서 사퇴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지명 철회라는 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 이진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절 논란들 이게 해명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 증폭돼 왔고 대체로 이제 많은 흠결 그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청문회가 끝나고 언론에서 그런 이슈가 사라지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 이게 흠결이 제기됐다고 다 낙마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언론에 계속 확산돼 나가느냐, 증폭되느냐의 문제인데. 이진수 후보자는 뭐 계속 더 논란이 더 증폭됐어요. 그리고 학술단체에서 아주 더 정확하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이진수 후보자가 이공계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 얘기였거든요. 청문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공계 논문이라서 인문계와는 다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일단 표절이라는 게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자진 사퇴든 뭐 직접 철회든 비슷한 분위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어떤 결단이었다 이렇게 좀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자진 사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철회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자진 사퇴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그만두지만 지명 철회는 검증했던 대통령실의 일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 라인이 가동됐기 때문에 그랬으면 충분히 이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걸렀어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카피 수준이 아니라 데칼코마니다라는 지금 오늘 국민검증단의 이제 그 평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건 교육 윤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은요 사회부총리 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국무총리 다음 서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끌어가는 그런 높은 윤리의식과 공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 분인데 전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교육부 장관의 어떤 그런 영역을 떠나서라도 사회부총리라는 그런 직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어서 지명 철회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진 사퇴를 유도하지 않고 지명 철회를 한 것은 일정 부분 이거는 우리 정부의 결함도 시인하겠다라는 그걸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대단히 높이 삽니다만은 함께 있었던 강선우 장관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게 지명 철회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물타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얘기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은 청문회를 모두 통과한다 이런 현역 불패 공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전인가요? 오전 어간에 이제 이진수 후보자의 지명 철회 소식을 보고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유도하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명 철회를 2명을 하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거의 뭐 인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편차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더 오늘 오전 아침에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진수 후보자는 낙마시킬 것 같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예상은 했어요.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은 강두구 의원의 얘기가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진수 후보자에서 강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강한 비판을 하면서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김상우 의원도 그랬고 아마 이 여권 내부에서 아마 강선우 후보자는 그대로 가나 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명 철회 보면서 이게 자진 사퇴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뭐 임명 수순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의원은 절대 불패다.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내려졌습니다만. 예. 우상호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다.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임명 수순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워낙 갑질 논란이 많이 제기됐고 예. 특히 이제 이 강선우 후보자도 청문회가 지난 월요일 날 끝났어요. 월요일 날 끝났는데 어제 그래서 유심히 이제 그 청문회 이후에 이 여론,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나 이걸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건데 사실 이진수 후보자보다 더 못지않게 더함더했지 강선우 후보자가 더 논란이 확산됐어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제 공식 항의를 했고 예. 말이죠. 그래서 정권이 대단히 부담이 되겠다. 그리고 게다가 이 성격이 갑질 논란이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문제이고 특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청문회에 맞지 않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남에 대한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떤 괴롭힘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엄중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여태까지 같이 왔던 그런 어떤 그 나날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말로 좀 좋게 표현하면 국정 철학이 같다.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임명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꼭 대비시킬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게 갑질 이게 지금 자료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사도 그랬고 그래서 만에 하나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제가 이 자리를 장관이 임명한다면 잘했다 못했다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또 다시 이런 논란이 확산되면 만약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if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 그리고 얘기 나오고 있는 현역 불패 공식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2005년 국무위원에 대한 이제 그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한 건의 이제 낙마 사례가 없어서 이제 의원 불패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통용이 됐죠.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의원 불패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반응성의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그 여론에 조응하는 정치인인데 왜 그리고 또 정무수석이나 관련 참모들의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계속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네. 왜 결국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친명 정당이라고 하지만 자기 사람이 많지 않은 인재풀 속에서 예, 강선우 후보까지 놓치고 나면은 사실상 인재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아마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민주당이 좀 당명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서민대중과 중산층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갑질을 이렇게 한 분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시켰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갑질 또한 우리가 용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소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명됐긴커녕 오명만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명이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날이 나와요. 지금 심지어는 병원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그 이제 출입까지도 갑질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 지금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뉴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조금 약간 속도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국회 청문 절차에 대한 재송부 요구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혹시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더 굉장히 센 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로 봐요.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우상호 수석이 임명 강행합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한 발 뺀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한 여지를 약간 열어놓은 걸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행한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지율의 연동이 조금 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국정 운영과 동력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가졌기 때문에 저는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강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이 여론의 향배, 지금 이 분위기, 뭐 이게 확실히 땅땅땅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한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과연 현 정부에게 이 후보자를 버리고 강 후보자를 택한 게 묘수가 될 것인가, 악수가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거 정권들 보면은 되게 3명 내지 4명이 낙마한 경우는 꽤 왕왕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한두 명, 한 명은 뭐 이제 이미 낙마한 거고 2명 정도 낙마했다고 정권에 큰 부담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꽤 높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신뢰를 주고 있고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민주화 이후에 협치나 통합이나 소통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저도 그 진정성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별로 없을 텐데 전 이 강선우 후보자를 이제 임명을 만약 하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뭐 과거에 숱한 의혹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보면요.
장관들이 다른 게 다 묻혔어요. 그 최대 방어해 준 게 이진수, 강선우 후보자들이에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원래 인사청문회 정치 공학이 그래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논문 쓰듯이 맞으면 뭐 저기 통과시키고 의혹 있으면 낙마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맥락과 변수가 있는 거예요. 앞뒤 환경이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강선우 후보자는 이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이라는 게 엊그제 어느 보도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뭐 상당히 퍼져 있는 모양이에요. 모두 의원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보좌진들로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게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과거에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했잖아요. 그분이 무슨 뭐 국무총리 할 역량이 안 돼서 낙마했나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뭐 대통령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 합니다면 네네. 인사청문회라는 건 국민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근데 왜 인사청문회 합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그 인사권을 부여한 건 국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른바 국민주권주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주의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대단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반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두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살펴볼 텐데요. 어제 오늘 충청권,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를 합친 결과 정청래 후보자가 득표율 62%대로 37%대를 기록한 박찬대 후보를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후보는 개혁의 아이콘을 자처했는데 당심의 선택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당심이 아무래도 이 강한 개혁 쪽으로 이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권리당원이 55%고 대의원이 15%예요. 네. 당심이 70%고 그런데 여론이 30%인데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후보자 모두 이제 다 뭐 친명 대통령의 측근들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박찬대 후보자에 비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더 강성 인건 분명해 보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권리당원들의 표가 그리로 간 게 아닌가.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도 계속 이제 변수가 있고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박찬대 의원이 좀 상대적으로 온건하니까 그냥 과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있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그 표차가 꽤 많이 났어요. 예. 충청권에서 네. 말이죠. 거의 2배 가까이 났다. 박빙은 아니었죠. 박빙은 전혀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당심은 아무래도 좀 강한 개혁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마음을 모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예. 예. 강한 개혁 말씀해 주셨는데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청하고 영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숫자가 30대 초반하고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충청 영남은 그 영남은 그 원래 조금 약간 그 당시 그 권리당원이 세 가지 약하지만 충청은 말하자면 약간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이 추세라면 제가 보기에 호남에서는 더 정청래 후보가 강해진다? 더 강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다음에 국민여론조사 30인데 그러면 권리당원 55에서 이렇게 지금 더블 스코어로 갔다는 거는 사실상 다른 거에서 다 압도적으로 뒤집지 않는 한 정청래 후보를 이기긴 어렵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추세라면은 호남 물론 지금 이제 수혜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좀 약간 연기를 하는 걸로 지금 당에서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선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박찬대 후보가 좀 유리할 걸로 봤는데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이제 실용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개혁 3법에 대한 이런 속도들을 조금 뒤로 미뤘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약간 권리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은 속도 조절한다는데 그러면 당이 이거를 보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이건 과정도 더 박찬대보다는 이제 정청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도가 된 것 같아서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만일하나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 또 대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딜레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위원 정당 심판까지도 자기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과 과연 협치와 실용은
이 대통령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딜레마가 되죠. 그런 측면이 마지막 대의원과 그다음에 마지막 국민 여론조사 30의 변수는 될 것 같지만 초기 이 선은 초기에 이제 추세선은 정청래 후보가 잡고 간다. 굳히게 들어갔다기 보시는 거죠? 굳히기는 아니고 대세는 올라탔다고 보는 올라탔다. 거죠. 네. 뭐 변수가 좀 있을까요? 저도 박찬대 후보가 좀 유리하려고 좀 봤어요. 그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나 통합적으로 자꾸 이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호흡을 맞추려면 강성보다는 아무래도 좀 온건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박찬대 의원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뭐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밀어붙이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충청이라는 데가 워낙 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캐스팅 보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 자체가 변수가 글쎄요. 크게 현재로 봐서 큰 변수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강성으로 나와서 이걸 오히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으로 나올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볼 때 역시 권리당원의 당심은 이쪽 좀 온건한 쪽보다는 더 강하게 밀어붙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기 민주당 짚어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짚어봐야 될 텐데 당권 경쟁이 서서히 열기를 더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까지 출마 선언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겠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당내 구도가 좀 더 복잡해진 모습이거든요. 이 흐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데 그러면 국민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 레토릭이긴 한데 이 레토릭이라는 것도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갑자기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현재 후보자 선언했죠. 이제 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국민의힘은 당론도 바꾸지 않았고 말이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바꾸자 해도 그거 바꾸지 않은 정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전환길 강사가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완전하게 수구적 퇴행 정당이다라고 단정해도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전환길 강사가 입당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윤 어게인 하겠다는 겁니까? 탄핵 받는 거 여러 가지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국민의힘 어떤 의원은 40%를 지지한 국민이 있다. 그런 논리하면 안 돼요. 그건 그때 보수 유권자들이 탄핵에 반대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거기다 대비시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채 안 되는 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뭐 아무리 총선이 3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전환기 씨 입당하고 10만 명 입당시켜서 완전히 윤 어게인 가겠다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당은 지금 조경태 의원 출마 선언했고 안철수 의원도 출마 선언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가서 아무리 3년 후 총선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 나누고 이래 봐도 대책이 안 서요. 뭘 어떻게 국민들의 여론과 완전히 딴 대략 난감하다 말씀이신 거죠? 난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일단 수구란 표현도 쓰셨는데 일단은 최수영 평론가 보실 때는 이 상황을 뭔가 반전시킬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출구 전략이 좀 있겠습니까? 뭐 반전이라고 하면은 뭐 전대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주느냐인데 저도 여기 기대 난망이었던 것은 뭐냐면 윤희숙 위원장은 이번에 국민 여론조사 100%로 당대표를 뽑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당의 존립 근거는 정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정권을 가져오려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정권을 획득하게 하는 건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민심은 100%를 가져오는 게 맞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더라도. 물론 이제 대표 선거에 저는 이제 당의 국민을 100% 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서 최소한 그러면 지금 현행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을 5대5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저는. 국민 부분을 좀 높여야 된다. 그렇죠. 국민을 한 30 올리고 그다음에 당을 한 30 빼서 5대5만 맞춘다면 저는 그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윤희숙 위원장은 100을 얘기했어요. 저는 100은 좀 과하다고 보더라도 5대5가 돼야지 그다음에 한동훈이든 안철수든 누구든 여기에서 용광로처럼만 붙어보잖아요. 8대2면은 이거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입당하면서 나 10만 당원 얘기하면서 내가 당대표 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는 8월 22일 전당대회가 왜 어느 날 튀어나왔느냐면은 그 이른바 윤희숙 의원의 몰매 발언 논란이 나오는 날에 나왔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혁신은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전당대회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전대를 건너가는데 혁신과 쇄신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친길과 반길로 나눠져요. 이 프레임 자체가 그러면은 쇄신 전대입니까? 혁신 전대입니까? 그러니까 친길이냐 반길이냐로 이렇게 프레임이 짜진 이상 저는 8월 20일 전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나와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대로 약간 관심을 지도부는 좀 쏠려보자는 생각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전대를 관심을 가져봤자 기대감을 더 죽인 거군요. 국민들이 누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전환기 씨예요. 근데 지금 정권 바뀌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직도 부정선거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또 반발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극우냐? 이런 걸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최소영 평론가 말씀처럼 이제 뭐 친윤 대 반윤도 떠나서 이제 친길 대 반길이다? 이건 뭘 제가 정말로 이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요. 근데 이 상황이 이 프레임이 이렇게 짜인단 말이죠. 예. 이거 보수에 대한 모멸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부정선거가 지금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이 입당해가지고 완전 당을 이 친윤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환기 씨가.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맥히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은 단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중도 여론과는 완전히 딴 데로 가고 있다. 보수하고도.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짧게 짧게. 전환기 씨가 입당은 온라인 입당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막을 방법은 없는 입당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쟁점화, 논점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키면 안 거죠. 된다. 그렇죠.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네. 그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당 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